버웰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반도를 두고 한 예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핵무장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앞서 먼저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북한 문제를 놓고 충돌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전쟁 대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취임 직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에게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라고 말하며 북한과의 전쟁을 암시했다. 그것은 핵전쟁이 됐을 것이다. 북한과 전쟁을 했다면 아마 지금 수백만 명이 숨졌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다른 종류의 관계를 갖고 있고 매우 좋은 관계다. 전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지난해 하노이 노딜 이후 진전 없는 북미 대화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가 더 많은 표를 가져가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역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자산과 미군 배치, 한국과의 군사작전 등을 거론하며 김정은 위원장을 거듭 폭력배로 지칭한 바 있습니다. 북한을 두고 완전히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 두 후보인데요. 이 말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대북 정책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6개월이 지나도 내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승복하지 않고 내 에너지 125%를 이용해 계속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버웰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 예언을 했습니다. 한국 스스로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한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국이 동맹을 잃고 고립될 수 있다. 한국의 안보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예언한 것인데요. 미국 역시 한국과 함께 싸우겠다는 오랜 공약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한국에 대한 핵 우산 보장을 철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라리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북한과 대화를 추구하고 한국의 핵무장에 호의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는 게 나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하원은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의 내용 중에는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관련해 조속한 체결을 촉구하면서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단연간 협정을 포함시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삐걱댔던 한미 동맹도 복원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조 바이든의 경우 방위비를 두고 양국이 겪어온 갈등은 잦아들겠지만 그동안 진행해온 톱다운 방식의 트럼프 대통령의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며 북한과의 날을 세우고 있어 종전선언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59.8%가 한반도의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4분기 국민통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반인 59.8%가 한반도의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36.3%로 나타났습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도 53.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은 13.7%,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27.8%를 차지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합의된 사안이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에서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73.9%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벌써부터 안보 라인업을 발표했습니다. 이 명단에는 대북 강경론자들이 곳곳에 포진되면서 한반도 정세 역시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발표한 안보라인 몇면에는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먼저 토니 블렁컨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이 국무부 장관으로 내정됐습니다. 토니 블렁컨 지명자는 대북 강경파로 이름나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의 해법으로 국제사회에 지속적이고 혹독한 경제적 압박을 제시했으며 여기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데니스 맥도너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과 함께 오바마 실세 3인방으로 꼽힙니다.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또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자리에 둥지를 틀 예정으로 과거 그는 힐러리 클린턴의 국무장관 재임 시절 정책기획국장으로 임명돼 정책 조율 업무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마요르카스는 국토안보부 장관 내정자가 됐습니다. 바이든은 새 행정부 안보 라인의 상징성을 강조하며 미국은 동맹과 협력할 때 최강이다. 이번 안보 라인 인사는 그런데 핵심 신념을 상징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의 안보 라인은 북핵 문제에 대해 실무진 합의 없이는 정상 간 교류도 없다는 계획을 밝히며 북한을 압박해 나가겠다는 상황인데요. 특히 블링컨 내정자는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해야 한다면서 중국도 압박해야 한다. 미국은 이란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바탕으로 핵개발 프로그램 포기 약속을 얻어냈다. 북핵 문제에도 이런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미국은 지구상 어떤 나라보다 핵 테러 등에 맞서려 다른 나라를 한데 모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블링컨 내정자는 2017년 일본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언제든 붕괴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며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국정원은 오바마 행정부 시대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과 동시에 바이든과 김정은의 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면 북한 관영 매체는 여전히 미 대선 결과에 대해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이번 미 대선 결과와 관련해 얼마나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통상적으로 보름 이내에 미 대선 결과가 북한 관영 매체를 통해 알려졌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의 대북 정책에 대한 우려와 기대 사이에서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해외 공간에 미국을 자극하는 대응을 하지 말라며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대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하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친분 관계가 무용지물이 되고 제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데 대한 불안감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정권이 바뀌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는 가운데 한반도를 두고 벌어지는 안보 정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솔직히 좀 짠돌이 스타일로 돈돈돈 거리기는 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화끈한 스타일이었잖아요. 돈 안 줄 거면 한국에서 핵 만드는 것도 생각해보자. 북한에서 비핵화 약속하고 종전하면 베트남을 모델로 발전시켜보자는 등 시원시원한 스타일이었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 좀 뭐라고 해야지?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비관적이면서도 친일 성향의 친중 느낌까지 더해져 끔찍한 외교 안보 혼종의 느낌이 물씬 나는데요. 참 이거 미국 대선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 귀추가 주목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적자를 기록했다. 한일 갈등 여파가 여전한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겹쳤다. 회사는 앞으로 전망도 좋지 않게 보고 있다. 유니클로의 모기업 패스트리테일링은 15일 연간 실적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을 제외한 유니클로 해외 사업 부문은 매출 8,439억엔으로 17.7% 줄고 영업이익이 500억엔으로 63.8% 감소했다. 국가별 실적 수치를 따로 밝히진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수백억 원 수준의 적자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패스트리테일링은 한국에서는 큰 폭으로 매출이 줄었고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히고 이유로는 한일 관계 악화와 코로나19 영향을 꼽았다. 또 해외 실적 악화와 관련해 회사는 하반기 코로나19로 인해 대폭적인 이익 감소가 있었다면서 한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158억엔 손실 계상이 있었다고 적어 한국에서 적어도 수백억 원의 적자를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업체는 다음 회계연도 유니클로 전망에서 한국은 계속 어려운 환경에 있다면서도 영업이익은 0 정도를 예상해 일부 회복세를 기대했다. 한편 업체는 유니클로 중국 시장이 3월부터 회복세가 빠르다고 했고 온라인 매출은 20%대 증가했다고 밝혔다. 패스트리테일링 그룹 전체로는 지난 회계 연도 매출 2조 88억엔으로 12.3% 줄고 순이익 903억엔으로 44.4% 감소했다. NHK는 2003년 이후 17년 만에 실적이 감소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야나이 다다시 패스트리테일링 회장은 이날 코로나19 확대에도 5세의 개념은 달라지지 않았고 국가 간 갈등 격화에도 세계화 흐름은 멈추지 않는다면서 유럽, 미국, 아시아 시장과 제휴해 사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스가 취임 한 달 일본 내 디지털화 역점, 한일 관계 강경. 16일로 출범 한 달을 맞는 일본 스가 요시히데 내각은 국내 정책에서는 민생과 디지털 혁신을 앞세우고 속도와 성과를 중시하고 있다. 일본 학술회의 회원 임명을 둘러싼 갈등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인사권을 휘두르며 강경하게 밀어붙여 반발을 사는 정책도 있다. 역사 관련 현안에서는 전임 아베 신조 내각의 인식을 큰 틀에서 유지하는 양상이며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풀 실마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코로나 대응, 경기 부양의 역점 골드만 삭스 출신 기용. 스가 총리가 지난달 16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주요 국내 정책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기 회복, 칸막이 행정타파, 디지털청 신설, 불임치료보험 적용 등이었다. 취임 한 달이 되면서 그가 경제에 역점을 둔 것이 선명해졌다. 코로나19로 침체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국내 여행 장려책인 고투 트래블의 외식 산업 활성화 사업인 고투 이트를 개시했다.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관련 기관이 즉시 보완책을 내놓는 등 신속하게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스가 총리가 만난 사람들의 면면에 그의 관심사가 투영됐다. 15일 니혼 게이제이 신문의 분석에 의하면 스가 총리는 취임 후 51차례에 걸쳐 민간인 70명과 회동했는데 이 가운데 금융지주사인 SBI홀딩스의 키타오 요시타가 사장 등 기업 경영자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의사회장 등 각종 단체 수장이 19명, 학자가 9명이었다. 스가는 곧 신설할 성장전략회의 의원회 골드만삭스 증권 출신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나 중소기업 정책에 관해 조언회원 데이비드 애킨슨 고니시미술공예사 사장을 기용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가 아베 정권의 장수 기반이었음을 잘 지켜본 스가는 경기 부양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도장 폐지, 디지털 기반 사회로 개조 개인정보 우려도. 스가 정권은 일본 사회 각 분야의 디지털화를 진전시키는 구상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청 설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고노타로 행정개혁 담당상이 행정기관의 도장 폐지를 추진하는 등 업무의 온라인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니케이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2022년 3월까지 은행, 보험사, 증권사의 각종 신청 절차 등 대부분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작년 3월 말 기준 관련 업무 1,767종 가운데 약 8.8%인 155종만 온라인 대응이 가능하고 나머지 1,611건은 서류를 기반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런 관행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아마리 아키다 집권자민당 정무조사 회장은 기업이나 행정기관 사이에 정보기술 시스템을 활용한 연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우대 조치를 도입할 뜻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휴대전화 요금을 낮춰야 한다는 스가 정권의 요구에 대해 소프트뱅크 등 주요 이동통신사가 저가 요금제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 통신비 부담 감축과 더불어 스마트폰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 활성화를 염두에 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스가 정권 발족 후 종이 기반 사회인 일본을 디지털 사회로 바꾸려는 시도가 각 분야에서 활발한 셈이다. 다만 디지털화로 인해 개인정보의 관리나 사생활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스가 총리의 의도대로 신속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현 단계에서는 불투명하다. 정권에 반항하면 배제한다 밀어붙이기 논란. 아베 정권의 독주는 아베 일강이라는 말을 낳았는데 스가 정권도 벌써 밀어붙이기 정체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 학자를 대표하는 단체인 일본 학술회의 회원 인사에서 전례를 깨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학술회의가 추천한 후보 105명 가운데 정부 정책에 반대했던 학자 6명의 임명을 거부하고 99명만 임명한 것이다.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한 후 총리가 후보자 중 일부를 임명해서 제외한 것은 처음이며 학문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왜 6명을 제외했는지 설명하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스가 총리는 종합적, 부감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관점에서 판단했다고 의미가 불분명한 설명을 내놓았다. 6명이 배제된 격리에 관한 일본 정부의 해명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으며 이는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정권의 악재가 되고 있다. NHK가 이달 9일에서 11일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스가 개각 지지율은 내각 출범 직후와 비교해 7%포인트 떨어진 55%였다. 곤란한 이슈에 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것은 아베 정권과 마찬가지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한국이 징용 문제 해결해야 역사 문제 변함없는 고집. 스가 정권의 주요 구성원이 기본적으로 보수, 우익 성향이라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는 가운데 아베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한일 관계는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최근 독일 베를린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자 모테기 토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과의 화상회담에서 철거를 요청했고 현지 일본 대사관이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 일본은 아베 정권 시절부터 소녀상 설치에 반대해왔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새삼스럽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스가 정권 발족 후 한일 역사 갈등에 다시 불을 붙이는 재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머리를 맞대자는 입장이지만 스가 정권은 아베 정권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해결하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올해 한국이 의장국을 맡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징용 문제 해법을 제시해야 참석한다는 뜻을 일본 정부가 한국에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외교 당국 간의 대화라는 이유로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 보면 역사 문제와 관련해 스가 정권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